절정 이어서 할게. 우리 집에 강도가 된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어. 그날 밤이 뭐냐면 내가 권씨의 아내 수술비를 내준 날이거든. 그날 밤에 가봤더니 강도가 된 거야.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방에 누워있는데 들어온 거야. 나를 깨우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 밑줄 치고 손의 감촉이지. 내 식구의 손의 감촉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으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복면 강도가 들어온 거지. 얼굴 가리고. 그리고 똑바로 내 멱 원래는 목인데 원래 동물한테 돼지 멱 다는 소리 하는 멱이거든. 근데 여기서 목이라 그러는 거야.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이란 말은 원래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칼에 이렇게 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 날카로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서슬. 자, 멱을 겨눈 서슬. 여기 지금 보니까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팍 풍겼다. 조명, 아까 빨간 꼬마정구라 그랬는데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의 나우는 좀 많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게 눈자의 나우가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꿰뚫어 봤다는 얘기야.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복면강도가.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잘 생각해봐. 보통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겨누고 있으면 공포, 두려움에 일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멱을 겨누고 있는데 자기가 흔들고 있는 거야. 지금 강도가 떨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수술을 잘 못하는 의사가 칼을 짚고 있는 거야. 나 수술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공포심하고 비슷한 거지.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 강도 스스로 떨림 때문에 인한 우발적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반대지.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해, 그러니까 다치거나 해를 입는 거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딴에 그 사람 생각엔 진탕 마신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가리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눈에서 다 보이는 거야. 술 먹은 게 용기를 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착한 본성을 숨길 수가 없었어. 술로 간을 채우지 않고는 남의 집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지금 간담이 약한 거지, 그지? 강심장이 아니란 얘기야.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꾸미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우리 미역국은 뭐야? 시험 볼 때 미역국은 떨어진 거잖아. 이거는 여기서는 그 강도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실패야 벌써. 초보임을 알고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벌써 강도가 아니란 얘기지. 얼른 내놓으라니까. 돈.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야. 강도하고.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의 현금은 변변치 않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정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음을. 경거? 여기서는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저금통 서랍 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얘가 어떻게 나올지 반응을 테스트한 거야. 마누라께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아까 그 가져가라 했으니까 당신한테 이로울 거다. 가져가시오. 한 차례 길게 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돼지옹텅.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차림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아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겁고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강도는 아니지, 그지? 이 강도의 행동을 보면 뭐 원래 강도 노릇하는 그런 악인은 아니라는 거야.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아까 일러준 거 이제 돈 챙기는 거야. 터지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야, 강도 들어와서 식칼을 떨어뜨린 거야. 식칼을 내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 강도의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지, 그지? 그 식칼을 집어들었다. 연장, 여기서 식칼이겠고.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너 처음이지? 너 강도할 놈 아닌데? 이런 거야, 알아니? 그 권씨의 어리숙한 행동을 보고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거 뺏기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놨다는 것도 모르는 거지.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서 가시오 라고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는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칼로 남을 상의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자,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이제 강도가 내뱉은 말이야. 권씨가.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강도한테 칼도 돌려줬지, 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 연장을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서 얘기한 거야. 왜 나를 강도로 안 보고 비웃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아는 강도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실제로 권씨가 갖고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은 뭐야? 수술비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온 것뿐이야. 뭐 이런 거야.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쫓긴다거나 뭐 그래서 다들 강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의심? 내 정체를 알아차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아내 수술비, 아내가 몹시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분개한 나머지 이를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술을 먹지 않고 들어올 수 없을 만한 간담이라 그랬지, 그지?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그치? 왜냐하면 들어와서 돈도 못 뺏고 망신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의도했던 돈 뺏으러 왔는데 알았니? 강도니까 딱 칼을 내놓으면 그냥 돈을 줄 줄 알았거든. 알았니? 애초에 의도했던 바하고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긴커녕 외려 도리어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그냥 조용히 갔으면 했는데 저 사람이 자존심 스크래치를 당한 거야. 자,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이게 뭐야? 내가 권씨 수술비 마련해줬잖아. 알았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강도짓 하지 말라고. 당신을 도와줄 이웃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도와줬잖아. 뭐 이런 거야. 어? 개수악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왜냐하면 아까 돈 빌려왔는데 부탁도 거절했지요. 알았니? 자존심도 다 상했지요. 아, 내가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죠. 그래가지고 상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그 병원에 갔잖아. 그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간 사이에 이 사람은 좌절 때문에 술을 먹은 거고 강도 짓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지.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참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 켜고 구두를 보면 아, 권씨군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단 말이야.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즉 강도질하러 왔다는 걸 까먹은 채 엉격거려 자기가 새든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그 얘기는 뭐야? 결국 강도짓한 건 나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들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들어가서 자고 권씨가 강도라는 걸 스스로 밝힌 거잖아. 그러면 저 사람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나가라고. 대문은 이쪽이라고. 자, 한번 볼까? 대문은 저쪽입니다. 절로 나가야죠. 이런 거야. 저 세든방 권씨방으로 가면 다 강도가 권씨라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 대문으로 나가야죠. 당신은 권씨가 아니니까 뭐 이런 거야. 문간반 부엌 앞으로 한동안 망연해서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졸리면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칼 들고 강도짓 하지만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수준 있는 사람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이거야.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이 하나 없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즉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알았니? 돈도 지금 강도짓해서 돈도 마련 못한 거야. 알았니? 자,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술이 깨거나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옆으로 이렇게 봐봐. 대문을 이렇게 딱 잠근다면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옆으로 놓고 이렇게 지쳐놓는 거야.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 아비 없이 오누이 오빠 누이 동생이 새우잠을 자고 불편하게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저금통도 화장대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아까 낮에 권씨가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대신 냈어. 어차피 뭐 월세도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이런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떼일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게 권씨를 지켜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알았니? 이튿날 아침 권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그 길로 나가버린 거야.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는 권씨가 거기에 다시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아마 자존심의 상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그리고 본 의는 원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는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알았니? 권 씨는 예를 들어봐 그냥 돈이 없어요. 저금통 주고 그러면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권 씨는 강도짓을 한 거고 나는 강도를 당한 거잖아. 그럼 아무도 권 씨를 모르잖아. 그렇게 보냈어야 하는데 다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뉘앙스를 전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권 씨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탓이란 말이야. 지금 보면 복면으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접하고 강도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내가 알아차렸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그렇게 암시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는 자책을 한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왜냐하면 거기를 만약에 반질반질 닦아놨으면 아직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알았니? 그거 확인 안 했단 말이야. 문간방에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권씨, 대문은 이쪽이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랑 똑같은 결과란 말이야.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권씨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래.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구두보다 더 자존심이 센 거야. 알았니? 대충 닦아도 자존심이 있는 거고 많이 닦아놓으면 자존심이 아주 센 거야.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자존심을 지켜줄 걸 후회하는 거지.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까?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었다면 마지막이었다면 들어가지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방으로 들어갔을 거야, 알았니? 그걸 마지막으로 만든 게 나란 말이지, 알았니? 자,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이불 바뀌었고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의 도구들, 부엌 살림 도구를 말하는 거야.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을 받는, 군대에서 쭉 줄 서가지고 사열을 받는 병정들의 모양으로 쫙 일렬은 아니지, 쫙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 그러니까 권씨는 늘 모든 세간살이 중에서 구두를 가장 신경 썼다는 거지,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지, 그지?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에 덮여 쓴 것이 3켤레,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가라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7켤레 갖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신었던 거지.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그건 누구야?
권씨지, 그지? 그거 신고 나갔으니까.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알딸딸하게 깨달았으니까 분명하게 깨달은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새로 이사 온 권씨 내 이웃이고요. 내가 잘해주고 같이 잘 살 거야. 왜냐면 이순경이 감시해달라고 그랬잖아. 난 이웃을 감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마지막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니? 이러이러해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찾을 수 없냐? 알았어? 알았지? 나보러 감시하라고 그랬는데 감시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감시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게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야. 알았어? 이게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자, 여기 보면 이건 봐봐. 나는 식칼을 목에 겨눈 강도의 두 눈을 보고 그가 권씨임을 알아차렸다. 내용 맞아 들려? 맞지? 두 번째, 권씨가 남기고 간 9켤레의 구두는 권씨의 무엇을 상징한다? 아니, 그거는 닦았을 때고 남겨놓은 건 권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권씨의 부재. 부재가 뭐냐면 잊지 않다라는 얘기야. 아, 구두를 보니까 권씨는 문간방, 즉 여기 집에 없구나를 확인한 거야. 권씨의 부재를 확인한 게 남겨져 있는 9켤레의 구두. 알았니? 그 다음에 권씨가 복면하고 강도짓을 하러 나의 집에 들어간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한 거다. 아니지요. 복수심은 아니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고 사실은 뭐 복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지? 이게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고 다음에 또 상징적인 의미를 확인해. 내용을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 정리 전체적으로. 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 소설은 중편 소설에 해당된다. 중편 소설. 원래 400장 원고지 400장 미만이 되면 단편 소설인데 400장부터 한 800장 뭐 이 정도 그 사이에 있는 분량을 가진 소설이니까 중편 소설이고 장편 소설은 뭐 그 이상 800장 이상이야. 대하 소설은 뭐 한 2000장 이상 되겠지. 아무튼 분량상 중편 소설이고 뭐 시대상으로 본다면 현대 소설이다. 현대 소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란 말이야.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도시화라든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야. 이것도 성남이라는 공간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남은 무계획 도시야. 자, 서울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몰리고 몰려서 그냥 성남의 허허벌판에다가 그 언덕에다가 그냥 내몰렸어. 그러니까 길도 없고 집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판자촌 막 짓고 난개발을 이루었다고. 지금이야 도시계획으로 길도 아주 크게 넓히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성남은 그렇게 태생 자체가 아주 혼란스럽게 무계획적으로 생긴 도시야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겠어. 공간적 배경은 성남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지금 금방 다 떠들었는데 도시화라는 게 도시개발 과정이고 1970년대가 산업화이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얘기고 계층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어려운 삶.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니까 어려운 삶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려운 삶을 겪게 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부조리한 현실 때문이다.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 일단 얘기했고요. 권씨 같은 사람 부조리한 현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소설이라고 보면 돼. 자, 이 소설의 특징은 첫 번째 상징적 소재를 썼다. 상징적 소재.
구두였지, 구두. 자존심이고, 구두를 닦는 행위, 구두를 닦아서 반짝반짝하는 게 권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마지막에 권씨가 구두만 남겨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권씨의 불행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상징적 소재를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상징적 소재를 가지고 심리도 드러내고 캐릭터, 성격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 상징적 소재가 하는 역할은 등장인물의 심리, 성격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상 본다면 이거는 현실 비판이라는데 현실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게 문제의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야. 이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이들이 개인적으로 노력 안 하고 게을러설까? 방탕해설까? 그거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이들을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 나온 집주인 오 선생은 누구를? 권씨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권씨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자기가 눈으로 본 걸 알았니?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독자들은 그 권씨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오 씨가 직접 권씨의 성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동 묘사를 통해서 권씨의 성격을 얘기하니까 이게 간접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 권씨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냐 그러면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권씨의 행동 묘사를 보여주고 독자는 오 선생이 말한 그 권씨의 행동을 보고 캐릭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리고 여기 나온 주인공 권씨는 사실 이 성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 뭐 강도짓하는 거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 정직한 거고 근데 우연찮게 범죄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소시민이니까 소박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소박한 사람이 전과자가 됐잖아. 전과자가 돼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자존심, 정신적인 것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알았니? 그게 바로 구두를 닦아서 반짝반짝 하는 거고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단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징의 의미를 잠깐 더 얘기하면 자, 구두를 닦는 습관이 있지. 구두를 닦는 습관. 이게 권씨의 습관인데 이건 뭘까? 자존심에 관련된 거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 려는 행위고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행위다. 그 다음에 나 대학 나온 사람이다.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한 그 의미는 뭘까? 그러면 비록 강도짓을 할지언정 나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자존심만은 잃지 않겠다. 자존심만은 잃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말이란 말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1970년대 한국이 도시화 과정에서 부조리한 정책 때문에 범죄자가 됐어. 그들은 빈민이 대부분이었고 빈민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부조리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전과자도 되고 빈민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빈민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키고 살 게 뭔데? 그러면 윤리하고 인간성하고 자존심 같은 이런 정신적 가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들에게 내세울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자, 마지막에 강도짓 하다가 나간 권씨 그리고 남겨져 있는 구두 그리고 비어있는 한 켤레의 구두. 자, 그러면 비어있는 한 켤레의 구두는 바로 그게 집을 나갔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권씨가 바로
비어있는 한 켤레다. 알았니? 그리고 잘 닦여져 있는 나머지 구두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권 씨의 자존심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구두가 반들반들 손질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권 씨의 자존심이고, 그 10켤레 중에 한 켤레가 비어있는데 그 권 씨가 신고 나간 그 비어있는 한 켤레는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권 씨를 상징하는 거야. 권 씨. 둘 다 상징하고 있는 거야. 구두가 대부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9켤레의 구두로 남았다 그랬지. 사나이를 우리가 정리해 본 거야. 정독. 한 번 더 정독하면 훨씬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꼭 정독하기 바래.